자, 황제내경 소문편 영추가 있고 소문인데 각각 81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황제내경 소문 중에 제1편인 상고천진론이라는 논문을 제가 한번 강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학 전공이 아니니까 더 이제 심화된 얘기는 제가 못 드려요. 그런 거는 이제 한의사분들이 번역하신 황제내경을 많이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또 설명해드리기 힘든 부분, 역학이나 동양 철학 그리고 또 이런 단학의 입장에서 좀 제가 이제 도움드릴 만한 뭔가 좀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상고천진론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만 한번 같이 읽어드리면서 또 대중분들에게 이 황제내경이 어떤 책인지 좀 맛배기라도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그래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장자 황제내경 이렇게 이제 쌍으로 많이 해볼게요. 또 혹시 준비가 안 되면 이제 장자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황제내경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제가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황제에 대한 소개가 시작돼요. 1-1 옛적에 황제가 있었다. 그냥 황제 아니에요. 이게 누르 황자입니다. 황제. 황제. 이 누르 황자는 우리 배를 상징해요. 이 한자 자체가. 여기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거거든요. 입 벌리고 이렇게 사람 있는 건데 이게 배때기죠. 이게 이 황자예요. 이 배가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누르황 오행에서 토색이 황이죠. 누르황. 그래서 땅을 상징한 것 같아요. 제는 요 제라는 글자만 알아도 이게 참 신비한 글자인데요. 제라는 게 보통 글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윗상자예요. 저 위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거랑 같은 글자예요. 네모. 땅이랑 같은 글자예요. 땅을 재는 잣대를 지금 말해요. 이렇게 땅 재는 네모난 그러니까 이 사각형 재는 잣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땅이에요. 이렇게 해서 땅에서 농사 짓는 모습이에요. 이게 방자가 비로소 방 그러죠. 바야흐로 방, 네모방, 그러니까 네모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건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대로 내려왔다는 게 나와요. 이 황제 제자는. 자, 제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땅에서 다스렸다는 게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땅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황극으로서. 그걸 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요게 지금 이 점까지 하나 보태져서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분리되고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 밑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글자가 돼서 지금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라는 거는요, 그런 거 비슷하죠. 예수님 표시. 뭔가 그 성당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땅에 내려와서 통치했다는 뜻이 있어요. 하늘에서. 신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성당 가서 저런 거 볼 때마다 비슷한데 글자가 혹시 뭐 안 쓰신 분 계신가요? 하늘에서 아무튼 이렇게 요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좀 훌륭한 임금은요 하늘에서 내려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황제는 토덕을 상징하는 제를 말하죠. 토덕. 그래서 제의 제일 근원은요 요순이에요. 요순을 제라고 많이 이제 경전에서 서경에서 제 그러면 이제 여임금 순임금을 제 그러는데 지금 이제 황제는 그 조상으로서 이제 또 어떤 제를 또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데요. 요순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고전에서 요순이 제 그러면 그냥 요순 이제 논어나 이런 데서 제 뭐 서경에서 제 그러면 이제 요순 많이 얘기하는데 자 황제 후손들이죠. 요순은 황제 후손들이고 그래서 지금 동북공정을 얘기하자면 동북공정에서
여기 우리 예전 고조선 땅인 여기 홍산 이 문명에서 지금 중국으로 이렇게 황제가 여기 문명의 비급을 가지고 와서 양자강에 와서 여기 있던 원래 신농씨라는 이 천자를 물리치고 치우씨가 반발했지만 제압하고 황제가 이렇게 삼태극처럼 하나가 돼서 여기서 중국 3조가 돼가지고 동국공정의 결과죠. 3조씨를 그래서 따로 만들고 예전에는 이제 치우는 동이족이고 이제 신농씨가 중화 문명이고 예, 황제가 신농씨를 이어서 중화 문명을 차지하고 동이족을 물리치고 치우를 중원을 패권을 차지했다 해서 신농과 황제만 기렸어요. 그래서 두 양반 얼굴을 몇십 미터 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중국에. 그랬는데 삼조실로 갑자기 방향이 바뀐 이유는 동북공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 문명이 여기보다 높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가 아니게 된 거죠. 동이 문명이 더 높다는 게 여기가 지금 홍산 문명이 5,000년 전까지 가고 더 바닥은 10,000년 전까지 가는 유물이 나오니까 여기를 최대 문명으로 전 세계에다 알리자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중국 문화의 원형들이 용이니 봉황이니 뭐 천원 지방설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재단들이 다 나와버리니까 여기를 높여야 되게 되니까 지금 황제가 동이족이 된 거죠. 그래서 황제가 동이족의 대표가 되고 치우는 그냥 양자강 주변 묘족의 군장으로 그냥 이렇게 사실 이제 묘족과 동이족도 또 연관이 있겠지만 아무튼 묘족, 동이족, 양자강 문명, 황하 문명의 기존의 신농씨 문명 이렇게 해서 중국이 탄생했다 해서 삼조씨를 만들고 지금 여기서 내려온 적통이 황제고 일이 나가서 부여나 지금 후대 삼국이 됐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결국 지금 중국과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동북공정에 의하면 한 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여기 있는 오랑캐들하고 싸웠던 중국의 명신들이 지금은 그 민족 독립의 뭔가 방해자들이 돼버려가지고 처우가 애매해져가지고 악비장군 같은 막 유명한 분들이 애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도 서로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건 아닌데 아무튼 중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건 이쪽이라는 거.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제야학자들이 늘 주장해왔던 주장들인데 중국이 인정을 해버린 거죠. 자기들의 또 이익도 되니까. 예,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주장한 바람에 예전에 이걸요, 증거도 없이 뭔가 제야학자들이 과거 문헌에만 의존해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런 게 지금 유물을 갖고 당당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에서 취할 것도 많습니다. 예, 이걸 좀 중국이 악용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취할 것도 많은 게 실제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결에 맞아요. 문명의 전파에. 그래서 이 황제도 동이족이고 그리고 실제 순임금도 동이족이라고 맹자에 보면 순은 동이 사람이라고 아예 나오거든요. 맹자가. 그래서 그럼 순이 동이족이면 그 계통이 그 예전 조상인데 다 황제랑 당연히 동이죠. 예, 그게 당연히 이제 고전에는 나오는 건데 이게 요즘에 이제 동북공정을 통해서 인정됐다는 게 좀 기분이 나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황제로 대표되는 건요. 이 동이족의 문명이 그대로 지금 중원의 황제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농씨, 지금 황제, 그리고 그 전 동이 문명을 대표하는 복희씨가 있죠. 요 분들이 삼황이라고 하는 중국의 삼황 오제할 때 삼황. 그래서 황과 제를 좀 구분하는데요. 다 좋은 말인데 황은 또 이렇게 이게 옛날 글자가 이래요. 황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머리에 이렇게 뿔이 3개 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됐다가요. 지금 이렇게 변한 겁니다. 글자가. 예. 그러니까 이 황제라는 것도 예, 아무튼 예, 황제라는 것도 좀 신이한 사람이에요. 머리에서 빛이 나는 사람 아니면 뿔 달린 사람을 뜻해요. 이런 거 지금 외계인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 딱 외계인이네라고 할 그런 분. 예. 실제로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외계인 그림에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막 이렇게 달려쓴 외계인이죠. 뭐 벽화 같은데 보면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한 사람을 뜻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삼황오제 항상 이제 동양은 3, 5를 좋아하니까 황중에 셋을 쳐주고 복희 신농 황제
이게 또 설은 여러 개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천왕, 지황, 인황시 이렇게 쳐주기도 하고. 자, 오제는 이제 뭐죠? 요수는 오제에 들어가죠. 요순 조상들까지 해서 오제. 그래서 삼왕 오제가 있는데 또 천왕, 지황, 인황 할 때는요. 이게 다 환극을 의미하잖아요. 환극. 예. 환극을 의미하니까 지황, 인황 그러면 이게 환극들이에요. 그럼 하늘의 환극은 뭘까요? 예, 우주의 경영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지황은요. 우리 지구의 별을 경영하는 경영자예요. 그 가이아 같은 거라고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조절하는 의식이지. 인황은요. 예, 사람 생명체를 조절하는 어떤 의식일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주적인 의미에서 인황 그러면 생명체를 조절하는 어떤 의식일 수 있고 그 생명체 안에서의 최고 리더도 인황이 돼요. 그 생명체 안에서 생명체 전체를 관장하는 리더. 그래서 인황이 그 우리가 삼국유사에서 환인, 환웅할 때 환인을 인황으로 보죠. 인황.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 영계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저기 또 어디 있죠?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이건 옥추경에서 말한 저기 뭐 불교에 가면 아미타불 같은 존재, 북유럽 가면 오딘 같은 존재, 다 이 인황에 해당되죠.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경영자. 그래서 그런 분도 돼요. 그래서 인황부터는 우리가 이제 사람 쪽에 넣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천황, 지황은 우주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인간을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삼황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인황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황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황이에요. 그 경영권 거기서 권력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권력이 나오는 자리를 우리가 황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오는 자리예요. 이 생명체 중에 인간이 제일 귀하고 인간 중에 제일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꼭대기에 있는 양반이 있겠죠. 그 하느님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을 인황 그래요. 인황이라고. 인황시라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화에서는 환인이 인황시고 환웅이 인황이 실제로 중생을 구제하러 다니면 지상에 오면 환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식으로는 아미타불이 우주의 극락의 교주고 그 양반이 분신으로 관세음 보살로 전 우주를 다니면서 중생들을 보살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작용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이 그림으로 그리면요. 요게 저희 학당에 이게 그냥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요게 우주에 여기 지금 환웅이 계시면 환인이 계시면 환인의 이 영향력을 환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인자랑 큰 이 하나의 울타리가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이게 한울이 되는 거고요. 이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도 되고 그 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돼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계시면 그 영향력이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온 우주에 미치는 거죠. 이게 해로 통하면 이게 해라면 이게 햇살이 미치는 범위죠. 거기까지 따뜻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의 영향이 미치는 그 범위까지가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 안에서 영향을 주는 거를 예전에 어른들로 말하면 여기다 초점을 두면 환인, 씨앗인자 써서 여기다 초점을 두면 수컷웅자에서 날개 이게 날개 웅장한 날개를 말해요. 새의 큰 이게 동그란 날개 폈을 때 이렇게 둥그랗게 나타나는. 예, 그래서 이게 그 웅장한 이 하늘의 작용을 상징해요. 환웅은 이해되시죠? 환인.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씨앗과 그 작용, 알과 그 알의 작용. 예, 이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간이 있다면 이게 하느님이겠죠. 예, 이 인간 중에 최고의 경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아무튼 이 황제는 이 삼황 중에 한 분이고, 동위족 문명을 뭔가 중국에 전파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중국 모든 문물의 근원을 황제에다 갖다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황제한테 나왔다고.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러는 이유가 결국 황제를 통해서 그 문명이 유입됐다는 거죠. 중국에. 중원 땅에 그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적에 황제가 있었다. 그는 태어날 때도 신령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영성지능이 높았나 봐요. 그래서 갓난아이일 때는 능히 말을 하였고, 예, 어려서는 지혜로웠으며,
이게 쉽지 않은데요. 어려서 지혜롭고 자랄 때는 덕이 두텁고 민첩하였으며, 덕이 두텁다는 건요, 덕이 되게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얕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꼬맹이가 와서 되게 잘해요. 엄마 막 하면서 잘하다가 내일은 또 욕하고 막 이러면 덕이 되게 얕은 거죠. 두텁다는 건요, 매일매일 쌓여가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그 내공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 덕을 하는 내공이요, 점점 깊어져 가서 두터워져서, 예전 선비들이 두텁기는 땅과 같아야 된다는 게 지구처럼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흙을 처음에 쌓으면 너무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흙이 쌓여서 지금 지구 정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걸 그 위에 올려놔도 안 무너지죠. 예, 이 정도 덕이 두텁기가 땅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좋은 일 하고 그게 금방 날아가 버려요. 증발돼 버리고 또 증발돼 버리고. 안 쌓이는데 쌓여서 산처럼 되고 지구처럼 될 수 있는가? 덕은 이렇게 늘 습관적으로 해서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덕은요, 안 하면 그만이라서 그래요. 내일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덕을 확실하게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는 습관화된 덕만이 우리한테 믿음을 줍니다. 신뢰를 줘요. 저건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항상 일관되게 그렇게 덕을 쌓아간다. 그래서 덕이 두텁다라고 할 땐 습관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덕이 내재화된 거는 습관화된 걸 말해요. 민첩하였으며, 그러니까 옳은 일에는, 양심에 맞는 일에는요, 민첩하게 움직여요. 이걸 저게 자명하긴 한데 이러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게 자명하면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게 민첩한 거예요. 민첩하지 않은 분은 머리에서는 자명하다고 하는데 몸은 전혀 명령을 안 듣고 있는 상태. 예. 성인이 돼서는 천자 자리에 올랐다. 결국 이렇게 잘하더니 성인 되니까 천자가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영성지능이 높아서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천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요 얘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리더는 이래야 된다도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리더라야 뭘 해요? 잠 안 자고 국민들을 위해서 한글도 만들고 문물도 연구하고 해서 황제처럼 수많은 이런 문자나 간지 막 이런 제도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양반들은 영성지능이 높아야 되거든요. 백성들의 고충을 내 고충처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영성지능은 이미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인, 의, 아이고 엉망이네, 지, 예, 다 있어야 되는 이유가요, 국민들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나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을 너무 사랑하면서 사리 판단도 되게 잘해야 돼요. 또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면서 예절 감각도 있어야 돼요. 예. 이제 꼬맹이들이 학교 가서 뭐 배워오면은요, 십이지신과 이 수호지신만 강하게 키워져가지고 엄마한테 계속 대들거든요. 무례하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참 이게 뭐냐면 이게 균형을 잃은 모습이 보이죠. 부분적인 자명함에 빠져서 자기만 옳다고 막 우기면서 남한테 무례하게 구는 걸 볼 때 우리가 양심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쪽 말이 맞아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데도 무례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양심이라고 못 느낍니다. 여기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 맞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특히 사랑과 지혜는 되게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 머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사랑하면 뭔가 좋은 수를 더 찾겠지만 총명한 것만 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할 때 뭐 신령했다, 말을 잘했다, 지혜로웠다 이런 얘기는요, 좀 머리가 좀 있어야 이 사리 판단을 잘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을 위해서 뭔가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뭐죠? 시간이? 제가 아까 뭐 제 그리고 할 때 뭔가 잘못 들었는데. 자, 공자 과어에는 이렇게 한자에 대해서 좀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모두 지혜로웠다는 뜻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자 과어에서는 순재다, 이렇게 황제가 어렸을 때 순재했다. 대대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대례에서는 예제했다, 어떤 판본은 해제했다 해서 다 지혜를 가르쳐요. 지혜로웠다고 한다 이거고요. 전한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죠. 황제는 소전의 자식으로, 성은 공선이고 이름은 헌원이다. 공선, 헌원이죠. 태어날 때 신령했으며, 똑같죠. 어렸을 때 말을 했고,
어렸을 때 보통 말을 못 해야 되는데 말을 하니까 지금 이상하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을 했나 보죠. 예. 또 어려서는 좀 갓난아이 때를 말합니다. 갓난아이 때 말을 했대요. 어려서는 지혜로웠으며 자랄 때는 덕이 두텁고, 그러니까 지혜와 덕이 항상 같이 가야 좋습니다. 민첩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게 총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인의의지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총명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식 나오면 좋겠죠. 그런 자식이 좋죠. 너무 지혜롭고 많이 아는데 부모를 배려해서 말을 더 안 하는. 너무 지혜롭고 그런데 다 따지는 부모한테. 그러면 또 부모 괴로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 예절을 중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좀 날 좀 배려해주지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두루 겸비한 인격자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가 중요한데 황제는 그런 리더였다. 그런데 보세요. 황제가 천사, 하늘 스승이라고 하니까 아주 임금의 스승이죠. 기백한테 물었어요. 여러 기백 말고도 다른 분하고도 이제 황제의 경우 계속 대화하는데 기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답을 통해서 문답식으로 이런 다양한 의학적인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기백한테 황제가 제가 듣기로 상고시대 사람들은 황제도 우리가 볼 때 상고시대인데 지금 더 상고를 말해요. 상고시대 사람들은 춘추가 그러니까 봄, 가을이 나이입니다. 한 사이클을 이게 돌파했다는 거잖아요. 춘추가 100세가 넘더라도 움직임이 쇠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50세만 돼도 움직임이 쇠약해지니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시대가 다른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바로 참고가 될 만하죠. 지금 기백이 말하기를요. 상고시대 사람들은 도를 알아서 로고스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연의 결을 알아서. 자, 간단합니다. 지금 일단 인의의지를 잘 썼다는 게 되죠. 마음을 쓸 때 인의의지에 맞게 썼다는 거고요. 몸을 쓸 때는 추나 추동에 더울 때 추울 때 알맞게 잘 처신했다는, 일단 요 로고스만 갖고 얘기하면요. 천도는 뭐죠? 천도는 추나 추동이거든요. 자, 봄에는 만물을 살리려고 하고 여름에는 길러주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려고 하고 겨울은 안 움직이고 감추는 게 맛이라고요. 그렇게 쪼그라드는 게 맛이고 펼쳐졌다 쪼그라졌다 하는 이 자연의 로고스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고, 마음도 인의의지, 밖으로 표현하는 마음, 인과 예로 밖으로 남들을 껴안고 의와 지혜로 안으로 갈무리하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들은 도를 안다고 할 수 있겠죠. 도를 알고 음양을 본받고, 음양도 도의 내용이 음양이죠. 술수의 조화를 이루고, 술수는요 인의의지를 잘 쓰는 거는 마음의 술수고요, 정기신을 잘 잡는 거는 또 몸과 마음을 통합한 술수입니다. 호흡자라고, 아까 지감조식 금촉이 술수예요. 몸의 정력 낭비 안 하는 거, 몸 함부로 안 굴리는 거요. 그래서 몸에 기름이 늘 넘치게 하는 거, 윤택하게 만드는 거, 기운, 호흡 조절을 잘 해가지고 몸의 기운을 늘 충만하게 해놓은 거. 단전이 빵빵하게 해놓은 거랑 단전이 비어있는 거랑요, 여러분 판단하고 움직이실 때 완전히 다릅니다. 몸 상태도 완전히 다르고. 예. 그래서 정신은 늘 맑고 건강하게 희노애락을 조절 잘하게 관리하는 거, 요게 술수입니다. 정기신 술수를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겠죠. 술수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음식에 절도가 있고, 그래서 딱 몸에 필요한 정도, 몸이 필요한 허기에만 잘 반응해주고, 우리가 심리적 허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욕심에서 나오는 허기는 잘 조절하고, 몸이 필요하다는 거는 잘 넣어주고, 기거함에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기거함의 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임의로 막 정한 법칙들이 아니고 자연에 맞아야 되잖아요. 추나 추동과 인의의지에 맞는 법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 쓰도 잘 쓰는 게 일정한 법칙이에요. 마음을 이렇게 써서 행동거지의 원칙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되겠죠. 일정한 기거함에 거처함에 법칙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망령되게 과로하지 않았으므로, 요즘 분들은 여기에 다 걸릴 거예요. 지금 다들. 저만 해도 지금 좀 망령되게 과로한 업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죠. 업보구나 하고. 그래서 이게 과로 안 하고 지금 살기가 되게 힘든 시대인데,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로 괴롭히죠. 가만히 있으면 너 혼자 뒤처지고 있지 않은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은가. 영어학원이라도 다녀라. 막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생존의 위협을 받고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로에 시달리기 쉬운데 또 일을 해도 막 제대로 인정받고 편하게 살기가 힘들고 집 하나 살려면 또 내가 뭘 해야 되나 하게 이렇게 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돌리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다 보면 과로하기가 쉬운데 이런 게 지금 자연에 안 맞죠. 그래서 망령되게 아무튼 과로하면 뭔가 몸에 무리가 오는 건 자연의 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과로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한들 몸이 그건 몸한테 얘기를 해야죠. 우리한테 서로 얘기할 게 아니라 몸이 그걸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몸은 자연의 결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정기신, 형체와 정신이 모두 타고난 천수를 다 누렸다. 그래서 100세를 넘어 죽었다. 100세 넘는 게 원래 맞다고 보는 거죠. 황제내경은. 여기 지금 요즘 시각이랑 다 맞지 않나요? 중간에 조선시대도 수명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황제내경은 100세가 맞다고 본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롭게 살 때는 100세 살았다는 걸 봤던 경험이 있는 거죠. 뒤에 이제 전쟁이니 뭐니 가난이니 막 시달리다 보니까 수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1-4는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런다. 술을 물처럼 마시고 일단 술부터 얘기합니다. 술을 물처럼 마시는 분 진짜 봤어요. 소주에 밥 말아 드시는 분이 저희 하숙집에 계셨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역겨운데 저는 옆에서 밥 먹기도 말아서 드세요. 의사분한테도 경고 막 죽는다는 경고까지 들었는데도 너무 맛있대요. 이렇게 그렇게 먹는 것 같대요. 진짜 그런 분 계시죠. 술을 물처럼 마시고 적당히 먹으면 약이라는 뭐 주장이 또 오늘 떴으면 내일은 또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 뜨고 요즘 하도 막 그 인터넷에 건강 뉴스를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그 뭐 조금 드시는 거는 그래도 크게 피해는 없겠죠. 아무튼 술을 물처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망령됨을 일상으로 삼고 늘 그 욕망에 취해서요 뻘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취한 채로 성관계를 갖고 술 먹고 기분 좋아서 또 막 이제 그러고요. 예, 아무튼 그 정액을 고갈시키려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몸을 축나게 하려고. 남자나 여자나 다 이 몸의 기본 힘이 다 정액에서 나옵니다. 정력에서 나오는데 정력을 고갈시킬 연구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 정력 고갈법이에요. 고민하고 있고 편히 못 쉬고 계시는 것도요. 몸에 정액을 계속 축나게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과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앞에 과로가 나왔었죠. 자, 그 참된 것을 소모하여 흩어지게 하며 원기가 자꾸 흩어진다는 겁니다. 원기가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건요. 몸의 기운이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천적인 원기가 안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천은 후천으로 알아요. 여러분 몸에 후천적인 기운이 충만하지 않다는 건요. 선천 기운이 작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기 회복해서 녹용 드시고 막 하잖아요. 근데 녹용은 원기가 아닌데요. 후천기인데. 그걸 먹고 후천기가 좋아지면요. 선천기가 거 안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선천기가 못 나온다는 건요. 후천 기운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참된 기운이 소모돼서 흩어지게 하며 정기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줄 몰라요. 조금만 기운 차면 금방 또 쓸어나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몸이 조금만 건강하면 못 견뎌요. 어떻게든 이걸 축나게 하려고 과로를 하고 막 신기하죠. 사람들이. 저만 해도 이거랑 다르게 오늘 좀 몸이 줄어든 것 같아 그러면 폭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너는 살 빠지는 게 싫은가 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몸이 조금만 날렵해지려고 하면은 그날 폭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마찬가지로요. 몸이 조금만 살만하면 자기 괴롭힐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로 아냐면요. 우리 단전 충만하면요. 정신도 차분해지고요. 광명해집니다. 저 수련해 보면요. 전기 충만할 때 앉아서 호흡을 하면요. 별짓이 다 일어나요. 막 진짜 막 우주가 내 것 같이 될 정도로 느껴지게 변화가 심하다가 몸이 힘들잖아요. 싹 그게 겨우 깨어 있는 거지 더 뭐는 없어요. 이게 전기의 작용이 엄청납니다. 수련할 때도. 근데 요 얘기 들으면 참 공감되죠.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를 못한다. 때에 따라 추나추동에 알맞게 이니에지를 잘 쓰면 되죠. 때에 알맞게 정신을 다스리지를 못한다. 자, 때에 알맞게 추나추동만 때에 알맞게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면 희노애락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원래 지금 황제내경식은 또 다른데 황제내경식으로 해볼까요? 희노애락으로 자, 기쁨이 증폭되면 락,
분노하면 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황제내 경식 얘기하면요. 이쪽이 분노가 봄 기운이에요. 확 치고 올라오는 기운이라서 분노. 다 오행으로 설명하면 다 말이 됩니다. 이거 제가 자세히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해드릴 텐데 분노, 즐거움, 이건 락은 똑같아요. 즐거움. 가을은요. 아무래도 이제 슬픔이죠. 근심, 걱정, 근심. 분노보다 여기서 이제 근심, 걱정에 그런 쪼그라드는 에너지, 이것도 쪼그라들잖아요. 겨울은 이제 놀램, 이런 아주 놀라서 확 쪼그라든 거. 이런 에너지가요. 이렇게 에너지가 때에 알맞게 쓴다는 건요. 분노할 땐 분노하되 딱 적절하게 분노하면 돼요. 이니에지가 답입니다. 사랑, 정의, 예절, 지혜로 따져보면요. 이 정도 분노하고 말리다 거기서 멈춰줘야 돼요. 이 정도 즐거워하고 말리다. 보세요. 지금 옆집 다 그 수용이 안 됐어요. 내 집만 수용됐어요. 내 집만 다. 와, 막 밤새 웃고 있으면 그 아마 누가 뭐 들고 올걸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아마 등장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게 지금 그런 거 외적인 어떤 무슨 걸 얘기했지만 벌써 자기 안으로도 균형이 깨진다고요. 거의 그럼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즐겁고 너무 즐거워서 내 몸에 기운에 문제가 안 생기게 복권 당첨돼서 막 죽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하는 힘이 이니에지에서 나와요. 자기 안에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심만 잘 따지시면 때에 알맞게 희노애락을 쓸 수도 있고 다 적절하게 즐거워하고 적절하게 분노하고 그건 재미없는 삶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병 걸린 상태인 거지. 이게 재미있고 없고가 아니라 건강하게 분노하시고 건강하게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즐거워하다 말으란 얘기가 아니고 즐거워하되 넘지 말아야 할 선에서 딱 멈춰주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의 쾌락에만 힘쓰며 욕심에만 충만해가지고 양심을 버린다는 거죠. 쾌락에만 힘쓰고 어떻게든 몸이야 상하든 말든 내 에고의 욕망만 충족된다고 달려가고 생명의 즐거움, 내 몸 자체를 살릴 양심의 충족이죠. 생명 자체가 즐거워하는 거는 거스르고 그러니까 자연의 결에 맞는 이런 양심의 충족은 무시하고 자연의 결을 위배하는 욕심의 충족만 쾌락에만 힘쓰고 하니까 기거에 절도가 없죠. 자명 찜찜을 안 가르고 사니까 삶 속에서 원칙이 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지만 찜찜해요. 뭔가 내 욕망을 막 충족시킨 것 같지만 찜찜해요. 라면 2개를 한 번에 끓여 먹고 난 뒤에 찜찜함 같은 거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이해하시죠? 뭔가 그 엄청난 찜찜함. 내 몸에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것들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느끼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방 청소가 안 돼서 집이 완전히 어지럽고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치우기는 귀찮아서 버티고 있는 그때의 찜찜함. 뭔가 이런 찜찜함들이 삶에 꽉 차 있겠죠. 그거를 좀 개운하게 해주는 게 건강한 삶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50세만 돼도 쇠약해진다. 지금 벌써 마음만 돼도 쇠약해졌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뭐 감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자연의 결을 따르는 삶을 사는 양생의 비법이 있으니까 요 구절만이라도 저는요 아침 저녁 읽어보시면 좀 삶의 절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만큼은 좀 벽에 붙여놓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을 위한 좀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